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게르만족 사회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복수형과 그 다음에 인명배상금, 베르겔드로 바뀌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게르만 왕국들이 한 3,400년을 번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다가 8세기가 지나고 나서 유럽 사회는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봉건 체제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봉건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한 10,000개 된다 그러면 봉건제가 만들어진 원인은 한 100만 개가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이민족의 침입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개 정도의 이민족이 침입을 하는데, 먼저 이슬람, 마자르족, 그리고 노르만이라는 정말 강력하고 또 호전적인 무리들이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슬람은 가장 먼저 지중해 제해권부터 장악을 한다. 그걸 기초로 해서 차근차근 지중해 남부하고 스페인을 공략을 하죠. 이슬람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확장을 하냐면, 프랑스의 남동부 지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프로방스라고 하는, 거기까지 세력을 뻗치기도 합니다. 일단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그 다음 사르데나, 이태리 산악지대, 여기까지 올라오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들은 거의 다 파티마 왕족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그야말로 완전히 먹히게 되죠. 유럽에서 사실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게 된 것은 14세기, 15세기쯤 가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데나 같은 경우도 11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겨우 유럽인들이 수복을 하게 될 정도로 이슬람은 강성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슬람이 강했었죠. 원래 서구투족이 들어가서 여기에 여러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711년쯤 돼서 서구투족끼리 서로 분쟁이 심해져요. 분쟁이 심해지다가 결국은 무슨 일을 나느냐,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무슬림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무슬림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때 이슬람 세계에서 유명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타릭 이븐 지야드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베리아 반도를 4년 만에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북부 지방에 있는 일부 아스투리아라는 지역을 빼고는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아키텐 공국이라고 하는, 아키텐 공국이라는 것은 유럽의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염두를 해둬야 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남서부 지방이고 비스케이만을 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쪽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다르크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르고뉴 공국 같은 경우, 그리고 프로방스, 이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정치 공동체였었습니다. 이 아키텐 공국을 쓸어버리고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까지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732년도에 칼 마르테라고 투르와 푸아티에라는 곳, 이 중간쯤에서 이슬람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이슬람은 주로 기병대 위주로 싸웠고, 프랑코 군대는 중무장, 아직까지도 중무장란 보병 위주로 싸우게 되죠. 이때 프랑크족이 프랑시스카라고 하는 투척용 도끼가 있습니다. 무기 이야기할 때 보면은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굽히면서 이렇게 던지는 도끼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프랑시스카인데, 이 프랑시스카를 이용을 해서 기병대를 그야말로 작사를 내놓죠. 아무튼 이 투르는 파리에서 불과 3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 전투에서 졌었으면 아마 프랑크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죠. 아무튼 이때 이베리아 반도로 쫓겨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무슬람 세력은, 지금 우리가 안달루시아 지방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알 안달루스는 무슬림이 지배를 했었던 이베리아 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 나우만이라고 하는 세력이 나중에 결국 들어와서 코르도바를 점령을 하고 패권을 잡게 되죠. 원래 무슬림에 있었을 때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마비아 왕조가 결국 시리아에서부터 들어왔다가 아바스 왕조에게 져서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계속 도망을 가다가
이베리아 반도에 가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알라우만이 안달루시아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관용적인 정책을 베풉니다. 이때 이 알라우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펼쳤던 관용과 상호 의존 그리고 협치의 정치를 콘비벤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안달루시아는 엄청나게 번영을 하게 되고 코르도바에서 만들었던 은화가 전 유럽에서 공통되게 사용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이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정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보장제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이게 봉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지역들은 즉 안달루시아 지역 자체는 기독교 국가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유럽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중해 제해권을 잡아가기 때문에 교역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칼 마르텔의 손자가 사르마뉴 대제인데 사르마뉴 대제가 지속적으로 이 안달루시아하고 싸웁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들하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바그다드에 있는 하룬 엘 라시드라는 사람이 샤르마뉴 대제 보고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로 코끼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같은 무슬림끼리가 오히려 더 적대적이었고 기독교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형국이었죠. 동유럽 상황은 좀 더 다릅니다. 여기는 좀 더 가혹했었는데 유언 후 833년도에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흑해연안에 본 적도 없는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 있더라. 즉 마자르족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기록에는 없어요. 마자르족이 헝가리족은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무슨 족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랄 알타이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투르크 문명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종족이 어딘지를 모르죠. 일설에는 훈족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나중에 대공이 됐던 페르디난트는 헝가리 사람을 멸시하면서 흉노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자르족과 훈족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마자르족은 흑해 연안에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헝가리 평원으로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유럽을 쓸기 시작해요. 주로 북부 이탈리아, 바이에른 지방, 슈바벤 지방인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중세에 있었을 때 정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까지 899년도에는 여기까지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자르족이 정말 엄청난 힘을 잇는 거죠. 기바민족의 약탈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약탈을 하고 나서 쫓아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는 겁니다. 싹 다 불을 질러버리고 우물이나 이런 데는 다 독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토화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이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동유럽은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알프스 산중하고 오스트리아 지방에다 두 개의 군관구를 설치를 하죠. 군관구는 쉽게 말하면 요새하고 도시가 같이 결합된 형태인데 스타크래프트에서 말하는 멀티 기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들이 약탈을 끝내고 갈 때 배후를 끊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죠. 동쪽에서 설치됐던 이 군관구가 오스타리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중에 오스트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필트 전투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오토 1세한테 박살이 나죠. 955년도에. 그리고 나서는 농경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때 당시에 레이필트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라는 설보다는 군관구나 설치나 이런 거보다는 당시에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노략질을 멈췄다라는 설이 더 유력해요. 왜냐면 약탈을 해도 이걸 들고 가려고 보니까 도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기마대로 가지고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은 수레에 끌고 와야 됩니다. 수레에 끌고 오려다 보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유럽의 당시에 도로가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탈을 하다가 결국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농사 짓고 살자라고 해서 헝가리의 약탈이 멈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도로 사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시 유럽의 도로 사정은 정말 극악했습니다. 심지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이 비잔틴을 무너뜨렸던 게 오스만 투르크의 유명한 대포인 우르반 대포라고 하는데 이게 헝가리의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와서 만든 대포입니다. 이건
황소가 60마리가 끌고 가야지만 겨울 끌고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큰 거였는데 꼭 이거 가지고 이긴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빈까지 가서 빈을 공략을 하는데 이때 빈에는 우르반 대포를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공략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스트리아라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번영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르반 대포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진창길이니까 이 대포를 끌고 갈 수 없어서 결국 오스만 투르크가 대포를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도로 사정이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봉건 사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아무튼 헝가리가 그 뒤에 헝가리 평원에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슬라브족이 이제 이 그리스 남쪽하고 저 위쪽으로 완전히 슬라브가 동서로 분할이 됐다라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